안녕하세요. 골방 세미나의 네, 전 박사입니다. 초짜입니다. 박선배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골방 세미나 그 첫 번째 1회 해방전후사 인식 그 첫 번째 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방전후사의 인식 첫 번째를 할 건데요. 자, 오늘 골방 세미나 첫 번째 하는 이번 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순서대로 1장을 하게 될 텐데, 이게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좀 해방에 대한, 우리 해방하는데 해방에 대한 게 정말 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미군정에 대한 부분과 분단이 이렇게 점점 기정사실화돼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초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이 첫 챕터죠.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을 읽으면서 힘들었어요. 처음 접하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은 누구인가 계속 찾아보면서 이제 읽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검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 어떻게 그렇죠.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배경으로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저야 이제 검색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이해를 하면서 읽게 됐거든요. 근데 다들 어떻게 그냥 외우셨나요? 그냥 건너뛰었죠, 뭐. 건너뛰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운형이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선배가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여운형이라는 인물은 그래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찾을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넘어가는 그러니까 세미나 선배들이 대부분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1년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 릴레이식으로 학습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년 선배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알겠어요? 애기가 애기한테 가르쳐줬네요. 21살이 그러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검색이 잘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를 보더라도 한 몇 권의 책을 참고도서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사실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름은 이승만, 김구,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알게 된 여운형 정도였는데, 이 배경이 되는 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도 박헌영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박헌영도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와, 박헌영 서운하겠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을 외우고, 이분은 어떤 활동을 하셨고, 좌파, 우파, 중건파,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외우면서 읽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챕터였습니다. 그 역사물이 가장 걸리는 게 이런 이제 사람 이름 외우다가 이제 떨어진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초짜님한테는 이 첫 번째 챕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오늘 그래도 잘 넘어오셨고, 또 오히려 궁금하신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이제 정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해방의 의미, 이렇게 해방이라고 했거든요. 저희 8.15는 이제 해방 있었고, 그 다음에 광복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독립이라고 부르죠. 각각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혹시 초짜님은 주로 어떤 걸로 많이 기억나세요? 8.15를? 일단 광복절이라고 알고 있고, 이제 빛을 본 날,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하지만. 빛을 되찾은 날이지? 빛을 되찾은 날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광복도 아닌 것 같고, 독립도 아닌 것 같고, 해방도 전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미국 애들은 이제
독립기념일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8.15 광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독립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개념적으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전 박사님이 해방, 광복, 독립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해봐 주시겠어요? 예, 아니, 뭐,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그, 광복이라는 말은 원래, 그, 진서에, 그,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광복, 구경. 그러니까, 옛 구자에 서울 경자. 그러니까, 옛 도읍지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이제 그런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광복이라는 걸 쓸 때도, 다시 말해서, 옛 그 잃어버렸던 영광의 시대, 아니면 뭐 어떤 그 밝은 날을,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빛을 잃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흑세계인데 이제 다시 빛을 되찾았다.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광복이라는 말 쓰고, 그게 이제 뭐, 임시정부 때 뭐, 광복군이라든가, 또, 뭐, 김일성이 활동했다는 그 조선 광복회. 하여튼, 광복이란 말들이 일제강점기 뭐, 1930년대 이후 뭐,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 단체들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라는 말 자체는, 좀, 일반적인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립이라는 말은, 독립신문, 독립협회, 조금 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독립이라는 말은, 일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펜던스를 독립이라는 말로, 쓴 건데, 그때 일본 측의 의도는 이제 상당히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너는 독립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개화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독립된 국가였는데 일본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다시 정치적 독립을 하는 의미에서의 독립. 그건 일정 정도 맞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해방이란 말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단지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어떤 그 압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상태, 그걸 해방이라고, 리버레이션과 인디펜던스 이런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말하자면 아까 미국의 독립전쟁을 얘기하셨는데, 미국은 독립한 거지 해방된 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없었잖아. 있었는데 식민지화돼서 다시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되면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는 없었던 거니까, 식민 역사 통해서 새로 이주해서, 이제 말하자면, 홀로 선 거죠. 예, 홀로 나라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해방이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예,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중국의 거의 속국이잖아요, 사실은. 예, 속국인데, 속국이긴 하지만, 독립돼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독립국가인 건 분명히 맞는데, 어느 정도 좀 속국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예, 그런 측면하고, 그러니까 식민지화 됐으니까, 민족해방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하게 쓰이고, 한편에서는 뭐 우파에선 광복이라고 얘기하고 좌파는 민족해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뭐 굳이 그렇게 따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좀 더 굳이 따지고 들자면 그런 어휘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전 박사님은 우리의 8.15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뭐, 해방은 됐으나 해방되지 못한
독립은 했으나 독립되지 못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광복절 아니면 북한에서는 해방절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데 독립절이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독립을 못했어. 근데 따지고 보면 독립을 못했어. 네. 해방은 됐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해방절, 광복절 얘기는 하지만 독립절 이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절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는 문제가 깔리니까 그래서 사실 독립절이라는 말은 못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광복, 해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논쟁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지점이 얼마나 우리의 그 현재 삶을 규정하는지 당장 지금 전 박사님도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국절 논쟁이 있었지만 조금 다른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은 비록 그 분단돼서 남북에 각각 다른 정권이 섰지만 그 독립이라는 말을 좀 정치적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좁은 의미로 쓴다 그러면 48년이 독립한 날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그전에는 정부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없었잖아. 북한도 사실 인민위원회가 46년 2월부터 사실 인민위원회가 거의 주도에 나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고 남한은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라고 걔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9월 9일이죠. 남한이 8월 15일, 북한의 9월 9일이 각자의 그 독립한 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의미를 볼 수도 있죠. 이때 뭔가 불명확해진 상황들이 예를 들어 건국절 문제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유구한 역사를 가져온 어떤 그런 쪽의 네이션에서 또 다른 의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도 이 논쟁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언제가 건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쎄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인가 저도 사실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식민지 1910년에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 헌법에 써 있는 것처럼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법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임시정부를 정부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비록 남한만의 단독 정부이지만 1948년에 다시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하는 거하고 나라를 새로 세웠다는 거하고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너무 확장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잠깐 일본에 빼앗겼지만 우리는 나라를 잠깐 빼앗겼지만 우리는 나라는 있는 거죠. 원래부터 있었다고 그 연속선상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잠깐 한 10여 년 거쳐서 임정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정부 수립 이런 부분 자체를 하나의 연속적인 걸로 보는 건데, 이제 또 건국절을 굳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승만에 의한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거를 그러면서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싶은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승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때문에 생겼다는 게 맞는 것 같고, 참 보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저 페이지 넘기다가 지금 해방 여기 복잡해진 거예요. 복잡해 이게. 생각하면 복잡해요. 그냥 안 생각하면 안 복잡한데. 그러게요. 근데 결국 모르는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 결국 그 8.15 해방이라는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김구 선생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누구의 힘으로 얻어졌는가 하는 얘기잖아요. 해방이 결국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진 못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안 된 것이라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니까, 그저 일본의 국기가 거치고 다시 미국의 국기가 꽂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또 미군정의, 지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네. 그만해. 이제 다 됐어. 이 시간 끝났는데 뭘 더 있냐. 술 먹으러 가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존 박사님은 어떠세요?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한 독립운동을 했고 민족해방투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뭐 자학적 역사관 이런 또 얘기하잖아요. 자학적인 역사관, 자조적인 역사관. 근데 객관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안 하는 게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뭐, 조선 민중뿐만 아니라, 사실 승전국이라고 했던 미국이나 소련조차도 이렇게 전쟁이 빨리 끝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두 방의 원자폭탄이 굉장히 파괴적이었던 건 사실이고, 이 전쟁 미문의 경험을 일부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쉽게 항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본토에서 옥세를 하겠다고까지 이런 옥세라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결정적으로 한 게 이제 소련이 전면적으로 참전하면서 만주를 밀고 내려오면서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조선 민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죠. 이 해방이라는 게. 물론 그 해방이라는 말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지만. 뭐, 전 박사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던 그 시기에 국내에서는 어떤 세력들이 좀 있었나요? 네. 뭐 사실 전무했다는 얘기도 있긴 하는데, 네. 대충 어느 정도 세력들이 남아있었어요? 거의 20년대에는 어쨌든 3.1운동 이후에 말하자면 식민 지배 상태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유화국면이라고 할 수 있죠. 한 10여 년 갔어요. 근데 이제 32년인가? 이제 일본이 만주 침략하고 또 37년 중일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41년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계속 확전으로 나가면서, 뭐, 일본도 많은 부분들을 전시동원 체제를 했지만, 조선이 식민지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야말로 사람부터 물자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징발해가는 체제가 되니까 30년대 초반 넘어가면서는 그야말로 요만큼의 어떤 저항?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예 싹도 못 내밀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파적인 이런 정치 세력까지도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터진 게 이제 1938년에 안창호계의 흥사단 수양동호회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계의 둘 다 이제 기독교 쪽인데 이승만계의 통합구락부 사건. 그래서 각각 이게 동시에 38년에 말하자면 일종의 비밀 결사인데 한 100명 이상씩 다 검거가 돼서 안창호나 이승만계의 말하자면 우파 민족주의 또 싹
이제 거덜이 나죠. 거덜이 나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전향하죠. 일본에 협조하는 쪽으로 다 넘어가고, 그 38년에 또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주문에 의해서 흥업그룹가 26년에 만들어지고, 또 안창호 주문에 의해서 21년, 22년 그때 수양동 몇 단체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어진 건데, 그런 세력까지도 존속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공산주의 운동은 뭐 25년부터 4차에 걸친 검거와 그 이후 무수히 발생하는 그 재건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30년대 중반에 이재유 그룹으로 끝나고 30년대 말에 경성 꼼그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뭐 더더군다나 뭐 활약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엎드려 있는 거지. 그냥 뭐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고, 있다고 하면 그나마 여운형 선생이 44년에 건국동맹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아니 근데 그 44년 건국동맹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1년 전에. 근데 일제시대 공국이 때 될 줄 알았나 봐요? 아니 근데 왜 건국의 이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비밀, 비밀. 예, 비밀이죠. 예, 비밀, 건국동맹은 이제 비밀 단체고, 그게 뭐였냐면,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그게 알만한 사람들은 일본이 오래 못 간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단파 라디오로 검거되는 사건도 몇 개 있는데, 그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쪽이나,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일본 쪽에도 언론이 조선 같지는 않으니까, 통제는 물론 있었지만, 어쨌든 특히 이제 미국의 소리, 이런 거 단파 라디오로 들으면서 계속 일본이 태평양 진주만 공습 이후에 깨지는 그 전황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멀지 않았구나. 네. 그것도 여운형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 루트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송진우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 이제 해방 이후에 친일파상문 나올 때 이광수부터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당시 이제 아니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전황이 이렇게 된다는 건 지식인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는 그때 지식인들이 상당 수준이 될 텐데 아니 왜 그렇게 아니 그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알았을지 몰랐을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몰랐을 가능성도 더 많다고. 예를 들어서 유신체제에 협조한 또는 전두환 정권에 협조한 이 지식인들이 그 정권이 금방 끝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왜냐면 당장에 누리는 어떤 기득권이라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정보를 일본이 오래 못 가겠네? 그러면은 조금 몸조심을 좀 하긴 하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 단파 라디오를 일부러 그거는 걸리면 아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단파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건너 또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명확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일본이 언제 망할지는 모르지만 천년만년 가진 않겠지만 당장 내일 망할 것 같이 생각은 안 했을 거고. 어쨌든 여운형 선생이 그래도 좀 선각적인 그러니까 선견지명은 있었던 거네. 그런 국제적인 정세에 돌아가는 그런 안목은 굉장히 훌륭했죠. 젊었을 때부터. 그 건국동맹은 실제로 좀 전국적인 조직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체계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그 당시의 조직이라고 하면 거의 인적 네트워크죠. 인적 네트워크 수준에서 연락 주고받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언제라도 때가 되면 딱
막 이렇게 행동에 나서자. 적어도 그 이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건국동맹 조직원이 뭐 2만 명이 됐느냐는데 그건 굉장히 과장됐을 수 있고, 그리고 건국동맹 시절에도 여운형이 그 국외 만주나 아니면 뭐 임정 쪽 갖고도 일정 부분 있었겠지만, 예, 그런 계속적으로 그런 그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인맥으로서의 어떤 농민동맹 뭐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때는 뭐 농민이니까 그거는 거의 다 그런 이제 인맥으로 점조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 뭔가 특별히 무슨 활동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을 거고, 그렇게 아마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여운형 쪽 계열 말고 또 다른 건 없어요? 얘기할 만한 게? 국내에는 없다고 봐야죠. 의미 있는? 예, 없고, 뭐, 이제, 안재홍이나 이런, 있지만 사실, 그, 신간회 이제 30년 초에 신간이 깨지고 나서 다 상황이 그래요. 일본에 전향하지 않고, 이 드러난 사람들은 일본에 협조하지 않고 목숨 부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안재홍 같은 경우가 정말 존중받을 만한 분이 그런 거죠. 전향하지 않고. 자, 국내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뭐, 그 평가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제 우리 이제 해외 파트를 볼까요? 해외 파트를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아무래도 임시정부, 임정일 텐데, 네. 임정이, 상당히 이제 그 3.1운동 이후에 좀 활성화되었다가 또 침체기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윤목일 의사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 좀 지원받으면서 좀 이렇게 체계화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해방 바로 당시에 임정은 일단 기반을 좀 갖춘 거죠. 그 임정 같은 경우도 뭐 20년대 한 중반 그때까지는 아무튼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체계를 갖추고, 물론 그 내에서도 엄청 그 치고받고 싸우고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지만, 이제 30년대 넘어가면서는 임정이 정말 뭐 한쪽에서 평가하면은 그 노인네 몇 명이 모여있는 거죠. 모여있는, 경로당에 모여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래도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윤목일, 이봉창 한인애국단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한 게 그나마 그 거사를 통해서 살아있어, 임정 살아있어, 이거 보여준 거고, 다 이제 각계각파로 떠나고, 거기서도 그 몇 톨 안 되는 노인들끼리도 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러고 있었으니까, 심지어는 40년 초만 해도 그 장준하가 그 일본 합병에서 탈출해가지고 정말 갓난 신고 끝에 임정을 충칭을 찾아온 거잖아요. 왔는데 참 하는 짓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대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진짜 안 오니만 못했다. 응? 안 오니만 못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나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노인네들이 진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럴 정도로. 근데 아무튼 이 중국과 만주를 통틀어서 계속 이렇게 좀 통합하려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도 계속 있었고, 계속 뭐 이렇게 찢어졌다가 다시 뭐 했다 이러는데, 어쨌든 막판에는 그 김원봉 걔나 또 김두봉, 그러니까 연안파 팔로군에 속해서 같이 독립투쟁을 했던 그런 세력이나 그런 그 합치는 노력을 했는데, 또 깨져서 결국은 또 이제 우파들만의 집단이 됐다가, 해방 직전에는 그래도 김원봉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있었던 상태고, 또 하나 준비했던 게 바로 광복군. 그렇게 그 광복군이 뭐, 정말 수천 명, 뭐 이런 정도 규모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OSS라고 미국 그 부대하고 이제 같이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어쨌든 폈고, 적어도 드골처럼 서울만큼은 들어오고 싶었던 거죠. 서울만큼은 먼저 들어와서, 그래서 실제 파견도 해요. 파견도 했는데 그 헬기 타고 이제 딱 떨어뜨렸는데 잡혔지. 일본군들이 쫙 기름 철도 테가 들어가.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무가 통탄했다는 거잖아요. 일본 한국 소식을 듣고. 타이밍.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그 몇백 명의 그 강국군이라도 어쨌든 국내 진공을 해서 전쟁을 했어야죠. 했으면 그게 인정을 받는 건데, 그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몇 달만 좀 항복이 늦었어도 이거를 해볼 만한데, 참 누가 그 입장이라도 정말 아쉬우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해 과정에서의 우리는 무장 투쟁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뭐 독립군 전쟁 같은 경우 이후에 실제적인 무력을 가진 독립군 세력이 있었나요? 예, 있었죠. 그게 이제 뭐 주로 이제 만주에서 활약을 했지만, 이게 그 부분도 아쉬운 게 어떤 통일된 하나의 통일된 그 군사 집단이 될 수도 물론 없죠. 왜냐하면 만주 자체도 뭐 일본군의 거의 앞마당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게릴라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도 다 입장과 노선에 따라서 다 이제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이제 30년대 말 이후에 말하자면 일국일당 원칙에 따라서 이 만주에서 활동하는 30년 이후에 만주에서 활동하는 그 사회주의자들은 다 중국 공산당에 합류가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 일국일당을 스탈린이 딱 하면서, 그게 싫은 사람들은 다 절로 넘어간 거야. 서점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무장투쟁하는 부분들도 뭐 팔로군에, 그래서 연안 그 지역에서 싸운다든가, 뭐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김자진 계열 뭐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있었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그 강복군으로 통합돼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외에 이 좌파 무장 단체들은 그 팔로군과 연합해서 싸우고, 이런 정도로 분포가 돼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면, 그 해외 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승만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등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뭐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교 독립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견민의 역사도 또 굉장히 길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와이 사탕수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창호 계열이 더 일찍부터 했던 거고, 또 그 전에 우리 양구 출신 박용만이라고, 철원인가요? 박용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독립군을 기르려고 그 터도 만들어서 실제로 유격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이 뭐 사실 안창호계든 박용만계든 다 이게 쳐내고 본인의 중심으로 알력도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어떤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 조야에서 한국인들을 좀 안 좋게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루즈벨트 신탁 통치를 얘기하는, 조선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들은 안 돼. 남이 도움이 좀 필요해. 이런 인식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어떤 독립운동에서의 외교적 측면도 뭐, 그렇게 무시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거리상으로 됐든 뭐가 됐든 직접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적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쭉 그 해방 이제 전 바로 직전 요 상황을 우리 전 박사가 쭉 정리했는데 딱 들어보면 유의미했던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내에서는 영운형제가 있었고 이제 해외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명분은 임정이 가지고 있었고 무장력은 만주 쪽에 있는 독립군이 갖고 있었는데 이 독립군은 결국 이제 중국의 군대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있던 일부가 소수가 이제 김일성을 위시한 일부 세력이 소련으로 간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세 개가 큰 의미 있는 국내에서는 그렇죠. 임정, 그다음에 무장력. 근데 이 셋이 다 결국 해방 이후에 정권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죠? 네. 이 세력들이 다 숙청당하거나 그래서 결국 그 소련으로 가서 자기 해를 두려웠고 넓은 김일성과 지금 말씀하신 미국에서 온 이승만이 각각 차지하게 된 거죠. 이 결국은 그나마 이제 거의 흐지부지 됐다고 해도 이 정도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 중에도 그들이 결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방 당시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 활동을 했어라는 말을 할 게 없는 거야. 얘네들 지켰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해방에서 뭐 했어? 이제 우리 미군하고 어떻게 짝짝 이거 말고는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다 지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해방 당시에 우리 한 게 없는 거야. 가뜩이나 없는 데다. 이런 거 같이 보여져요.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어쨌든 간에 해방이 되었다면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만들었어야 될 우리의 과제는 뭐였을까요? 초자님 보시면서 우리는 해방도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이 책을 읽으면서 국내 준비 태세의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어쨌든 당초에 남한에는 뭐 이런 게 소극적으로나마 다소나마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나마 조직성을 띠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왜 뭔가 그래도 조국의 독립을 원하고 뭔가 이걸 같이 한다면 함께 뭉쳐야 되는데 좌파고 우파고 신념을 다 떠나서 뭉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분열하는 민족성을 해야 되나요? 왜 그런 거죠 도대체? 박사는 어떻게 보여요? 우리 과제가 뭐였을까요, 그때? 나는 얘랑 하기 싫어. 나는 얘랑 하기 싫어. 나는 이건 할 수가 근데 없어. 요게 이제 다루기 전에 네. 실제로 이런 어떤 좀 망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는 이거는 세계적 특성이에요. 그래요? 네, 소련의 그 러시아 혁명 일어나기 전에 그 유럽의 파리나 이런 데 망명돼 있잖아, 런던에 개판 오부전이에요. 맨날 싸우고. 그래도 친일파들한테 나라를 맡기는 것보다는 여기가 뭉쳐야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과제는 결국 이제 해방됐으니까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네. 예. 특히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한민당 계열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김성수나 김현수 뭐 다 동아일보 가지고 또 거기에 경성방직인가요? 네. 삼형사 뭐 이런 기업 활동하고 뭐 박흥식 같은 화신백화점 그러니까 그런 기업가나 또는 대지주들은 그다지 크게 불편한 게 없고 자기 노릴 수 있는 거 다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뭐 중천 이런 자리도 받고 뭐 하면서 그냥 뭐 나라 주인이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독립을 해서 더 자기들 중심의 나라를 만들면 더 좋겠지. 이 정도일 거고 뭐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뭐 진보적인 뭐 사회주의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그리는 우리 독립된
그 한국의 모습은 뭐냐? 좀 더 평등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다 그리는 거죠. 그거를 목표로 싸운 거죠. 뭐 사회주의를 하고 공산주의를 하고 이 부분은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쪽에서 공산주의 쪽에서도 뭐 그게 뭐 어렵게 뭐 부르주아 혁명 뭐 이렇게 현 단계는 부르주아 혁명의 단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그 친일파 극소수 친일파 그다음에 그런 그 조선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계층을 빼고는 전부 이렇게 망라된 국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었던 건데, 이렇게 딱 해방되자마자 분할 점령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제 우리 다시 그 초짜님 본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게 됐느냐? 결국은 외세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남과 북에 외세의 군대가 들어와서 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로 하는 적지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그 친일을 좀 부분을 정리하면서 민족이 정기를 살리는 그런 국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못한 거야,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소의 점령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게 38선으로 분할 점령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었다. 아니면은 막 내려오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분할 점령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역사가 있죠. 한반도 분할에 대해서. 그거 한번 박사님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얄궂은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한 일본을 분할 점령해야지. 그러니까요. 왜 그게 애꿎은 한반도가 분할 점령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억울하지만 항변을 못하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때도 이제 일본이 파죽지세로 뭐 거의 그 함경북도까지 가등청정이 함경북도까지 밀고 올라오고 막 선전원 신의주까지 피신하고 그 말하자면 이쪽 일부만 이렇게 잠깐 남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조선도 급하지만 명나라도 급한 거예요. 응? 그때도 똑같아. 예. 왜군이 압록강 건너서 만주로 들어오면 발등에 불인 거예요. 왜냐면 만주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북경까지 얼마나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도 고원군을 그때도 또 파견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도 똑같아. 조선 민중을 위해서 자기네가 죽을 이유는 없거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일본을 이 한반도 그 대한해협 바깥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얘네가 못 넘어오게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군사들 뭐 피를 많이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랫동안의 그 휴전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야, 차라리 니네 밑에를 먹어라. 우리는 이를 먹겠다. 그래서 그때도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게 주고받은 게 있었고, 또 구한말에도 청일전쟁 때 그리고 러일전쟁 때 그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러일전쟁 직전에는 일본이 아무래도 러시아까지 우리가 전면전해서는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보니까 아니야. 한번 해볼 만해.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반대로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 또 러시아 쪽에서 오히려 분할 점령을 얘기하고 이런 이제 역사적인 게 있는데, 그 1945년에 이 38선 분할은
오래전에 기획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것도 뭐 분명히 논쟁의 소지가 있고 뭐 연구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급하게 된 거는 맞고 실제로 미국이나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소련 입장에서도 가장 이제 이권이 걸려 있는 거는 만주에 대한 거고, 그 제정 러시아 때도 그랬어요. 러일 전쟁 때도 조선을 뭐 먹겠다보다는 만주의 이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계속 이제 일본하고 부딪히니까 그 부분을 이제 서로 견제하는 입장에서 이제 뭐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보고 막 이랬던 건데 뭐 그런 측면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만주를 넘어서 이제 북한까지 한반도까지 진공을 하니까 급한 거죠. 급해서 스톱시키기 위해서 그걸 한 거고 거기에서 인천항은 우리 쪽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게 38선이 그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직전에 그랬다는 게 미 국무부 관리들에 의해서 중간 관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됐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미국이 그 한반도의 남단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제 양쪽이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전쟁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전쟁의 역사, 진짜 슬프죠. 열받은, 공부하면 열받아야 되지. 낀 나라의 슬픔인가요? 이게 비애인가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일화가, 한반도 그렇게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외세의 침략이 많았다 그러는데 우리만큼 평화로웠던 나라가 없대요.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같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죠?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가 계륵이란 말 쓰잖아요. 계륵 아시죠? 걔를 뭐죠? 계륵 닭갈비. 아니. 아니 계륵이 닭갈비인데 진짜요? 예, 먹자니 먹어볼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걸 계륵이라고 해요. 예. 계륵인 거예요. 왜냐면 정말 먹을 가치가 있으면 안 나눠. 그렇지. 예, 그냥 내가 먹지. 그치. 예. 한반도가. 네, 근데 어정쩡하니까 없으면 또 아쉽고 다 포기하자니 아쉽고 뭐 다 무리하게 먹을 것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 중국이 공산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세타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게 지금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데 이거 조그만 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먹고 싶어서 지금. 아니,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되었다면 다른 그 개념이죠. 아마 그때는 사활적으로 만주나 이쪽 막았을 텐데, 여기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아직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유불리를 떠나서 만약에 중국이 내전이 좀 더 일찍 끝났다면, 모택동이 장개석을 좀 더 일찍 패퇴시켰다면, 중국은 훨씬 한반도에 대해서, 만주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왔겠죠. 여러모로 의미 없었네요. 그게 뭐 반드시 우리한테 좋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적어도 분단을 막을 수 수 있어요. 있고, 미국이 아마 만주에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만주는 일단 만주국이라는 일본의 그 괴뢰국가가 있었으니까, 아마 만주국하고 한반도를 엮어서 이렇게 그거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만약 중국 공산당이 내전을 일찍 끝냈다면, 이 관동군하고 전면전을 했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 사실은 관동군이,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소련군에 의해서 무장해제 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무장해제가 됐다면 만주나 뭐 이 한반도까지도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게 중국이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대로 일본이 분화 점령 됐을 수 있죠. 독일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글쎄 뭐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근데 어쨌든 한반도 분단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에도 봐도 얼마나 한반도 내의 정세가 외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벌써 다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제 그나마 그게 좀 나은 게 나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주에서 사실 중국 뭐 공산당 하고 연합해서 일본하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적어도 인정을 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인정은 장개석하고 장제스 쪽하고 중국 국민당하고 이렇게 유착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뭐 이런 또 다른 게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중국은 임정이 됐든 또는 뭐 우리 사회주의 우리 사회 조심하셔야 돼요. 무장 아니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장 단체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싸운 거는 인정을 하니까 가장 잘 알고 그나마 이제 그렇죠. 인정을 할 수 있는 예. 거죠. 미국이나 소련하고는 좀 다른 입장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미소 양국이 어찌되었든 뭐 그들의 의도가 아니든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하는 양태가 좀 다르죠, 내려오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었을 때 국민들이 이제 환영 인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총을 쏴서 하는 축구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우리 일본 사람으로 한 건가요? 일본 놈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그 사단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오키나와에 있는 그 7사단인가요? 그리고 소련군은 극동군에 배치되어 있던 25사단이 이제 관동군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바로 다르죠. 인식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소 양군이? 예. 그러면 초짜님 보시기에 초짜님 딱 봤을 때 미국 그 이천 앞바다에 상륙했을 때 우리 국민들 죽였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들은 적 없고 책을 통해서 처음 처음 알았습니다. 보셨죠? 네.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정도 상황이 아니라 86년도의 상황에서 아니 이놈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어라고 하니까 우리 우리나라 역사 사람들은 이제 해방됐다고 좋아가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반미의 화신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그 위기 관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조선 민중들이 이게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소요가 생기고 혼란스럽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 그러니까 폭도화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 과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정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런 것이고 사실 건국준비위원회를 바로 그 다음날 만든 여운형 쪽에서는 벌써 한 달 뒤거든요. 9월 달에 미군이 이제 온다는 걸 알고 동생인 여운홍하고 몇 사람을 배를 타고 인천 아파트로 보내요. 마중을 나가게. 그래서 이게 정식 루트로 뭐 교섭해서 맞으러 간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좀 선을 대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그만 배에 이렇게 지키고 언제 올까 지키고 있었던 게 나중에 딱 군함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만나긴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개무시한 거지 그냥. 돌아있어. 그냥 네. 사생팬처럼. 그리고 뭐 어쨌든 와서 첫 번째 폭우가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포옹이죠. 이는 뭐 점령군이다. 그러니까 그 허튼 짓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일본 조선 총독부가 유지하고 있던 그 치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거고, 그러니까 부안해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아주 위협적인 자세를 보인 거고, 이제 소련군은 오딩이라도 어쨌든 우리는 그대들을 해방시켜주러 왔어. 처음에 오는 것부터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뒤에 이제 미국적 얘기 또 따로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전단지 찌라시 뭐라 하는 거 우리 그 유인물? 유인물에 나와요. 미국의 포고 뭐 하지가 뭐 조선인민에게 명령한다. 그 비행기 뿌리니까. 쌀벌하게 우리는 이제 일단 그 밑에 우리 예전에 그 팜플렛에 우리 팜플렛에 이제 의식화할 때 소련 조선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가시오 이렇게 이런 거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미국 애들은 지금 완전 우리를 소련은 이랬어 가뜩이나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많이 썼죠. 그처럼 양쪽의 태도가 좀 다른 것도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 남한은 미군정을 실시했는데 소련은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련 그 부분도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해석상의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명확하게 남한의 그 정보는 오직 미 군정뿐이다, 미 군정청뿐이다 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군정을 실시를 했죠. 근데 소련은 군정을 한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리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김일성을 내세워서 임시인민을 통해서 하고, 그게 이제 46년 2월 달엔 인민위원회로 정식으로 하고 준정부적인 역할을 사실상 준 거예요. 그리고 점령하고 군사적으로 주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문 역할을 했지만 자기네가 직접 여기를 다스린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양국이 그런 한쪽은 군정을 하고 한쪽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소련은 뭐 그 부분도 얘기가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약간 준비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소련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이제 세력이죠. 세력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말하자면 명확한 대리인이 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괴뢰라고 하잖아요, 얘기를. 다른 편에서 얘기를 하면 괴뢰를 내세워서 배후 조정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군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대리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영원형의 그 건준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건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워졌다고 나오죠. 그 다음날 바로 8월 16일 날. 네. 네. 그러면 미군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건중 같은 세력들과 결합하면 훨씬 더 치안 확보에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미군이 들어오는 게 이제 한 달 정도 뒤잖아요. 그 사이에 나름대로 정보 수집을 했겠죠. 예, 그러면서 그리고 그 정보 수집의 루트가 결국은 어디냐? 일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특히 여운형은 공산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들어간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뭐 건준뿐만 아니라 이승만이든 임시정부도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요인들도 다 개인적으로 돌아라. 이승만도 맞죠. 이승만은 자기 임시정부 요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어 했는데, 이승만이든 김구든 다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가 직접 들어와서 그 주체는 자기네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떤, 뭐 임시정부가 됐든 뭐 건국준비원회가 됐든, 그건 뭐, 너네끼리 뭐 이렇게 한 거를 그 어떻게 정부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뭐 오만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미국식 민주주의의 어떤 오만함, 왜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 권력이나. 네. 그런 차원에서의 걔네 어떤 프레임이라는 속에서 인정이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해볼 수 있는 거죠. 너네는 우리가 들어가서 만들어줄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부를.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여기서 하는 뭐 활동들을 인정하지 않았군요. 전부 다. 근데 이제 계속 바뀌죠, 어쨌든. 예.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기네,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45년까지만 해도, 이 미소, 이게 갈등이 첨예하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첨예화되면서, 그런데 자기가 막상 믿을 만한 정치 세력은 나만의 좀 지지부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이제 생기는 거죠. 미국과 소련에 대한 그 당시에 그 보통 각 집단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은 어땠어요? 일단은 다 우리를 해방시켜준, 환영했던 거죠. 그렇죠. 네. 심지어는 뭐 박헌영까지도 엄청 그 미군정에 아부하면서, 아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초기에는, 그랬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그럼 뭐 당연히 아주 그 숭악한 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준 사람들, 나라인데, 그럼 뭐 북한에서는 소련이 그렇고, 남한에서 미국이 그렇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었겠어요. 네. 이제 해방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나오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분단이라든가 미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초짜님 혹시 우리 과정 중에서 초짜님 요 챕터에서 좀 제일 궁금하셨던 내용들이나. 이거를 그럼 20살 무렵에 이 챕터를 보신 거죠? 두 분 다. 저는 이 송건호 님이 쓰신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 이걸 보면서 이 송건호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또 이런 걸 보고 또 전 한겨레 신문 대표라고 한겨레 신문 초대 네. 사장을 네. 만들었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제 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고문 후유증으로 또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일단 이 책만 읽으면 이승만을 엄청 미워할 수밖에 없게끔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싫어하셨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엄청 약간 분노하면서 보게 될 것 같은데. 네. 당시에는 그랬고요. 저는 요번에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 책 전제에서 특히 이제, 좌파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이른바 말하는 분들이 이승만에 대한 감정적, 과도한 비판이 있다고 보여져요. 과도한 비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구 선생이나 여은영 선생이 책에 묘사를 한 부분들은, 뭐 안타까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뭐, 여기서 보면 이승만은 젊어서부터 남달리 권력을 좋아했고 남의 지배를 못 참고 또 뭐 항상 뭐 민주주의를 말했으나 왕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도하게 좀 비판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조선의 사대부가 과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했다면 그걸 권력을 탐했다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비판이고, 뭐, 아까 말한 권력을 탐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인간의 욕망이다. 근데 물론, 근데 이승만은 그런 욕구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어찌되었든 좀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떤 그 정치적인 판단이나 뭐 이런 부분을 단지 성격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승만이라는 위인이 말하자면 대통령병 그런 거는 있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구 밑에는 절대로 못 있는 자기가 어딜 가든 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생기죠. 예. 자기가 다 좌지우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임정에서도 대통령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승만 때문에 분란이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민주주의에 맞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말에 다 따라야 되고 예. 다른 의견 수용 못하고. 네, 뭐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적인 소양이라든가 이것은 대부분 다 그 조선 말서부터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좀 그런 면에서 보면 과도한 비판이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과에 비해서 더 쉬워진 부분이 있다. 아니 이제 뭐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떤 그 서양식 민주주의가 우리가 그냥 이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를 뭐 제도나 어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소통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려하고 소통하고 남의 의견 존중하고 이런 건 옛날이나 뭐 유교 사회에서도 있는 거고 뭐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잘하는 임금이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주장만 옳고 그 다음에 그런 일방적이고 이런 어떤 부분 이런 측면에서의 그 사람을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분명히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건 일리가 있고요. 뭐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되 근데 그런 비판들이 좀 적절하지 않나. 뒤에 이제 우리가 이승만 좀 볼 텐데 인물에 대해서 또 할 거니까 충분히 좀 논의해보고 충분히 씹을 수 있어요. 깔만한 게 맞나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좀 예전으로 돌아가면 이승만은 이제 XS죠. 여기 뒤에 보면 7일 지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게요. 여기 잠깐 이 챕터에만 나온 거예요. 뭐 노덕수 같은 사람을 풀어준다던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요. 뭐 일단 뒤에 이제 반일이라든가 반민특위 있어서 얘기 안 한 거예요. 뒤에 나와서 또 얘기해보면 딱 하나는 분명해요. 권력의 화신. 권력의 화신. 정치인들은 다 권력의 화신 아니,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권력의 화신이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의 화신이 아니어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욕망과 이것이 쟁투톡에서 얻어져야 되는 건데 누가 밀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권력의 화신이거든요. 이 친구가 나타나는 얘기죠. 미치지. 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자꾸 감정적으로 이승만하고 이입되나? 그건 완장차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군요. 네. 장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완장을 안 쳐봐서. 지금 사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 지도자는 추대되면 안 돼, 호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올라서야 돼요.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말하면 해방 전후사 인식에서 첫 번째 이 개혁안을 읽으면 이렇게 다 곧 챕터 끝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서 더 답답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초짜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모르던 사실을 또 이제 책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이제 전 박사님이나 박 선배님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죠? 네. 네. 답답합니다. 네. 권 박사님. 예, 답답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문제도 누가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 저는 뭐 이 책을 다 읽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뭐 누군가로부터 아주 명강연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답이라는 건 없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사색하고 성찰하고 나름대로의 나의 관점을 좀 정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서 접근하고, 또 뭐 특히 해전사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그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자가 돼서 이게 깊이 있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있지만, 어쨌든 저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뭔가 고민이 시작됐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면 고민이 일단 시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궁금증을 내가 해소하려고 하는, 이게 또 무조건 반사로 나아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전사를 꾸준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보통 저렇게 해서 어린 후배를 꼬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고, 좀 무거운 주제였고, 그리고 개괄이어서 더 어려웠던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듣고, 또 무거운 얘기도 듣고,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네. 또 재미있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